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준효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오늘 짚어줄 내용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죠. 첫 번째 체크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뜨겁고요. 간밤에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또 증시도 각국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다라는 표현을 쉽게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지 김종효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풍부한 유동성으로 미국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특정 종목군을 제외하면 강세폭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품 가격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품주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그 금의 월봉입니다. 금 선물 월봉인데 지금 금 선물의 월봉의 전체적인 추이가 일단 계속 고점을, 그것도 역사적 고점을 굉장히 가파르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이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모으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타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기 때문인가? 그럼 왜 금을 사지? 우리가 흔히 이제 인플레를 커버할 때 금으로 많이 커버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난 100년간 인플레를 가장 잘 소화한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기 때문인데요. 인플레 내린다고 했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7만 달러를 넘어서는 강세와 더불어서 이런 금의 강세도 그냥 유동성 장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좀 더 심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물가는 진짜 내려가나?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금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신고가 나니까 따라가는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에 구리 하나 올라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천연가스는 지금 거의 90도 각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고점을 만나서 언제든지 다시 저항호를 맞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 핵심 포인트, 최근에 올라간 것이 과거 수준에 비하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것이죠. 미국이 이제 천연가스를 워낙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안정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유럽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좀 다른 시각, 특히 이제 나타나는 지역적 분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 시장의 증가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의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끌어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지금 당장 뭔가 전력 수요를 끌어낼 때 필요한 것, 2025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센터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 폭발하는 전력을 감당하려면 당장 대안은 천연가스 외에는 없지 않나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소맥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맥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따라서 지금 나머지 콩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리 하나 올라가서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지금 구리 올라가죠, 금 올라가죠, 은 올라가죠, 알루미늄 올라가죠, 아연 올라가죠. 금속 가격들 중에서 또 따라 올라가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브라질 이슈 때문에 밀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 뒤를 이어서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도 따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과연 뭐가 내려가는 것인가? 그러면 물가에 부담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임금은 빠르게 내려줄까?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리나 얘기하고 있고 미국 경제 둔화 얘기하고 있고 물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생각보다 느릴 것 같다, 굉장히 끈끈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가격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지금 이 올라갈 때 같이 연동되는 종목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가로치고 행간을 읽어보면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이 코어 CPI를 위주로 보고 거기에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은 숫자상으로 코어 CPI에는 반영이 좀 제한적으로 되지 않나요? 일단 연준이 주로 보고 있는 건 코어 CPI도 보지만 PCE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요. PCE 물가는 별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CPI가 방점을 주택 가격에 찍고 있다면 PCE 물가 디플레이터는 좀 더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모두 올라가면 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PPI가 상승하고 CPI 상승으로도 순서적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전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 목매달면 안 된다. 지금 왜 갑자기 종목들 중에서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력 설비주로 종목이 확대됐는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주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거나 물가가 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술주로만 베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PBR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들이 마련된다면 기술주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집착하는 그런 양상도 제가 보기엔 버리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엔비디아 팔고 옮겨 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엔비디아에 올인하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원자재 오르니까 이거 오르면 이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2차, 3차 방정식으로 조금 더 그 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앞으로 금리의 향방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상품 시장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어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을 했고요. 여기에 탑승자 모두가 전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어제 상품 시장을 계속 봤는데 크게 좀 반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또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설 1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죠, 송 팀장님. 네,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사님을 TV로는 여러 번 뵀는데 실제로는 어제 처음 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사님께서 정말 주신 투자 인사이트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 만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을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뉴스랑 그 다음에 뭐 금이나 구리나 밀 가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란 대통령 사망이랑 이제 뭐 금 구리값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친구 또 뭐 구리나 뭐 전력설비나 전선 이런 거 갖고 왔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뒤를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은 이 증권계통 리포트에서 상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리포트가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양식품이나 풀무원 이런 종목들로 오랜 기간 소외됐다고 움직였듯이 상사주들도 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약 3일 정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일본의 상사 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이제 8개월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 구리, 철광석을 봤을 때 철광석 ETN도 한 달 사이에 42% 껑충 뛰어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왔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이 왜 오르냐에 따른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뭐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혹은 이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달러 쪽이 가장 높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는 것이고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있고 경제 활성화가 부흥화가 동시에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중축이 돼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구리나 전력설 이런 쪽도 괜찮지만 우리가 상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뭐 부자재로 만들든 제품으로 만들든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게 상사와 관련 종목들이 언제 강세를 보였냐면 러우 사태가 최초 발생했던 2022년 상반기거든요. 2022년 상반기에 어떤 인터내셔널, 무슨 인터내셔널이 달린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0%, 150%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바닥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2021년 하반기에 기록했던 실적으로 되돌아오면서 주가도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딱 분기 실적 봤을 때 상사 관련 종목들은 분기 관련했을 때는 꾸준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3개월, 2개월 안에 바닥 대비해서 100%, 200% 올랐을 때는 상사 관련 종목들이 2022년 중반기에 기록했던 실적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재현한다는 아니지만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안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인데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포트가 나왔어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사주 중에서 가장 견조하고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변동성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탑픽으로 권해드리겠지만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TX랑 GS 글로벌은 사실 단기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뉴스가 돌았을 때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잘하신 분들, GS 글로벌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둥글둥글하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릅니다.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 GS 글로벌 말씀드리고 저는 가장 둥글둥글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정확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뉴스는 없었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경영진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을 때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수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주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LX 인터널, STX, GS 글로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미 종목분들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덜 오른 종목 없나 하시는 분들께 또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상사주, 어제 LX 인터내셔널이 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수급적으로는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해서 이쪽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이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뭐 전력설 비주 같은 경우에 거의 초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작년에 2차 전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분명히 구조적인 호재가 나타나고 있고 충분히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데다가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도 다 예상보다 높아지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이 끝날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위 이제 3대장이라고 하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효성중업 한 요 4종목 정도를 포함해서 조정이 나올 때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조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잘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의 업사이드가 확대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저는 이런 종목에서도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 없이 바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LS 정도는 아직 밸류상 크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올해 기준으로 BPS가 한 16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의 주가 상승도 크게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 아니고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한 뭐 19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목표 주가도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종목군들 지금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진율 상승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나타낸다면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소위 AI로 인한 전력 급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가격 변동성이 엔비디아를 중심축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의 강도를 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비중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조정을 받을 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골이 낮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져서 마진율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실적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선 추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 기존의 보유자들은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나오는지 조정의 강도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주목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 특히나 전력 설비, 전선 관련해서는 조정기에 잘 봐야 된다. 잘 버텨주면 괜찮지만 아닐 경우에는 또 골이 깊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열어두면서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딱 일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 또 해외에서 국내 이 관련된 인사들의 세일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 쪽 좀 짚어보겠습니다. 손 팀장님. 네, 뭐 반도체나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종목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사실 저 아닌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이 섹터 종목군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점이다라고 판단되고 매도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매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잘못 잡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단거리를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지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으신 분야가 한다면 금융주 쪽 아니면 보험주 쪽 완성차 쪽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저 PBR 관련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 수익 관점을 좀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이제 리스크 발생했을 때 좀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저PBR 정책을 폈을 때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넘겨서 해라. 하지 않으면 너네한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강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속을 하는 가족 경영하는 회사들 사실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랑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이 밸류업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 6개 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에도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는 그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금융주를 사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10에서 15%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멘텀이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마음에 드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정부랑 거래소의 노력에 이제 부응하듯이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좀 매매해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만 잡아 놓으시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분기 배당, 연간 배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섹터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 은행 쪽보다는 보험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이 안전한 건 맞아요. 금융도 대외적으로 배당을 얼마 하겠다,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 비해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 뭐 2주,
한 달 본다고 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PBR도 0.5고 저는 보험사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약간 그 지배구조 개편 뉴스, 그다음에 매각 뉴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을 본다고 한다면 금융주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STO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하나금융지주가 STO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실적 기준으로나 저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롯데손해보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을 탑픽으로 갖고 있는데 PBR도 낮거니와 이 롯데손해보험은 아마 좀 매물로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매각 매물로 나올 건데 그 매각 1순위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자가 붙는다든가 몸값이 나온다든가 주관사나 시점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탑픽은 꼭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에 오르는 종목군들만 요즘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시간 체크인 스탁에서는 약간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성격 그리고 오른 종목에 대한 경계감을 함께 좀 다뤄주고 계시네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주들 여전히 좀 매력이 살아있다라는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